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패트리샤 해리스입니다. 저는 화이자의 독성학자이며 ICH-Q3 가이드라인의 라펠 도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께 ICH의 추출물 및 음출물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글로벌 조화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업 그룹의 전문가를 제공하고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해준 국제제약생산자협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작업 계획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최종 단계인 4단계 완료는 2027년 6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Q3 가이드라인의 배경,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근본이 되는 주요 원칙들, 그리고 구조에 대한 상위 수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린 후 각 장의 요약과 문서의 품질, 화학, 안전성 부분에 해당하는 원칙들을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념 문서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설명드린 뒤 각 장의 요약과 함께 문서의 품질, 화학, 안전성 부분에 해당하는 원칙들을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념 문서에서 직접 발췌한 것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 규제 기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데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QBD 원칙에 따라서 과학적 위험 기반의 포괄적인 ELN 관리 전략을 장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서 매우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약품 그리고 이 약물 전달 그 디바이스에 있어서 투명성과 요구사항 개선을 위해서 ELL 평가 그리고 관리 핵심 측면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서 가이드라인 개발을 했는데요.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 문헌에서 이미 여러 번 모범 사례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ICH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를 표준화할 수 있는 틀을 제공을 하고 투여 경로, 적응증, 환자 노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 퀄리피케이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독성학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과학 그리고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ICH 가이드라인들도 저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 이제 그 품질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보완을 하고 또 이 가이드라인하고 이제 상충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M7도 고려해야 되고 다양한 약전과도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몇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바로 기험 기반 접근입니다. 보시면은 이 ICH-Q9에 있는 위험관리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ELN 위험평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업이나 규제 당국이 이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어 있는 ELN 위험평가를 검토하는 그런 틀이 되어줍니다. 모든 리스크 평가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 작업을 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약품 안에 있는 ELL 평가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러려면 이 머티리얼 특성, 공정 이해 여기에 대한 평가 필요하고요. 화학이나 품질이나 또는 분석 또는 그 외에도 이 재료 전문가들 그리고 독성학 안전성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자세히 설명은 안 할 텐데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서 extractable 그리고 leachable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extractable 같은 경우에 이제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분으로서 이
머테리얼 구성 요소에서 스트레스 조건, 즉 실험실 조건에서 강제로 용출되는 것을 말하고요. 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용출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정상 보관 조건에서 용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 우려한 기준치인 SCT는 PCRI 그룹에서 도입을 한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은 리처블 노출이 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안전성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 별표가 있는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클래스 1 고위험 리처블들입니다. 클래스 1 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머테리얼 특성 분석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머테리얼이 클래스 1 리처블을 포함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평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PD가 SCT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CT는 이 투여 경로나 또는 치료 기간을 고려해서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 중에서 더 낮은 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이 원성에 대한 독성학적 우려 기준치 TTC는 ICH M7 참고하면 되겠고요. 비변이 원성에 대한 엔드포인트는 Q3E 적격성 기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CT에 대한 분석평가 기준치 AT 계산할 때 SCT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AT는 관리 기준이 아니라 extractable leacha블이 특정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 반드시 식별이 돼야 되는 그런 기준치입니다. 즉 화학 구조를 명확히 규명을 하고 가능하면 신뢰성 있게 이것을 확인해야 하고 정량화해야 되고 안전성 평가 위에 독성 학자에게 보고가 돼야 합니다. AT는 ELN 위험평가 관리자에게서 기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T를 개발하고 계산을 하는 것은 ENL 그 위험관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Q3E에서는 연구별로 AT 설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대 1일 투여량 그리고 해당 의약품에 적합한 SCT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행이 되고요. 전체 ENL 위험평가에서 AT를 정의하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을 이제 상위 수준에서 좀 살펴보면 이 섹션 1과 2는 범위 그리고 서론이고요. 섹션 3 같은 경우에는 일반 원칙 그리고 그 위험 고려 사항 그리고 제출 관점에서 봤을 때 문서화 그리고 제품이나 공정 변경 발생할 경우에 생애주기 관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펜딕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섹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섹션 3이랑 연결된 안엑스 1 같은 어펜딕스 1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 구성품 그리고 포장 구성품에 대해서 어떤 전형적인 워크플로우 그리고 위험평가 사례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에 관련된 저위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섹션 4는 이 화학적 시험과 평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 어펜딕스 2에는 리처블, 익스트랙터블 그리고 시뮬레이션 리처블 연구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섹션 5은 A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걸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펜딕스 3 같은 경우에는 이 맥시멈 데일리 도즈 최대 1일 투여량을 통합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 간헐적인 투여나 뭐 다일 투여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 AT 정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6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인데요. 관련된 뭐 않는 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Q3는 이미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품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도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생약 제제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임상개발 단계 제품도 적용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Q3의 원칙을 이해를 하고 시판허가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미리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영제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표를 해놓은 거는 Q3 대부분 원칙이 무기 그 리처블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기성 리처블 안전성 평가는 Q3D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유형관리 프로세스 흐름인데요. ICH-Q9에서 갖고 온 겁니다. 품질 유형 관리 위험을 상위 수준에서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모든 제품마다 이런 프로세스가 적용이 돼서 각 제품별로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생애 주기 관리 이런 절차가 수립이 된다는 것이죠.
위험 평가 단계는 세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위해 요인을 식별하는 거, 위험을 분석하는 거, 통합적인 위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는 머테리얼에 대한 특성화 분석, 특성 분석, 그리고 ELL, 그리고 잠재적인 리처블 위험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제 사전 지식입니다. 이 사전 지식과 관련해서 Q3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나의 섹션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사전 지식을 활용해서 기업이나 뭐 인더스트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약품 또 머테리얼 관련된 지식을 이제 위험 평가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머테리얼이나 제품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더불어서 이 뭐 제조나 포장이나 의약품의 뭐 구성 요소나 또는 보관 조건에 대한 주요 속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하려면 사실은 분석 과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전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AT 수립하고 또 안전성 우려 기준치인 SCT를 이해를 하려면 초반에 이제 논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머테리얼에 대해서 클래스 1 이 리처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클래스 3 컴파운드만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자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PDE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성학자와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이 개발을 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 제품을 검토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조건도 있고 환자도 있고 또 뭐 이런 제품의 어떤 제약 품질 자원에서도 그리고 안전성 평가하는 차원에서도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지금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 제품은 개별적으로 이런 고려를 해야 되고 위험 수준이 낮은지 높은지 그리고 이 각각의 차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Q3E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고 리스크 매트릭스를 가지고 도식화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를 검토하고 이 제품은 우리 제품은 이 리스크 매트릭스 상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위험 평가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좀 다요인적인 측면이 있고 또 복잡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비교적으로 이제 하이 레벨, 즉 상위 수준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세부 내용이라든가 특정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별도의 그 트레이닝 머테리얼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이니셜 리스크, 초기 위험, 그리고 그 수준, 각 요인을 이해하는 것, 이게 위험 평가 프로세스에서는 핵심입니다. 특정한 제조나 또는 포장의 어떤 구성품을 선택하지 뭘 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전체 위험 평가 그리고 관리 전략 개발할 때 그 기반이 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ELL 전략이 위험에 비례하고 정당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리처블 시험을 가능한 경우에는 수행할 거를 기대를 하죠. 하지만 상당한 양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머테리얼을 비슷비슷한 제품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왔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어떤 물질이 용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지식을 활용을 하면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구제재 같은 경우에 식품 접촉 규정이나 또는 약전 규정 준수하는 것이 ELL 위험 평가를 할 때 뒷받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이거를 매우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시험을 안 할 때에는 그 근거를 정당화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리처블 데이터 대신에 익스트랙터블 데이터만 제출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상에 이러한 이제 소위
low 리스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간소화된 자료를 이때에는 제출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정당한 근거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이제 몇 가지 전형적인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생산 구성 요소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포장 시스템인데 전문가 워킹 그룹에서 논의를 하면서 포장 구성품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했고 업계나 규제 당국에서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접촉 시간이 짧고 최적 대비 그 표면적 비율도 크고 AET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익스트랙터블이 적기 때문이죠.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공급업체 데이터, 사전 지식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그 워크플로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ET를 초과하는 익스트랙터블이 없다. 그러면 추가 시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에는 리스크가 허용 가능하냐 아니면 허용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잠재적인 노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포장 구성품 시스템에 대한 워크플로우도 있습니다. 제품 품질 평가 그리고 안전성 평가가 함께 포함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을 한데 그렇지만 이 전문가 워킹 그룹 내에서 여러 번 이제 논의를 했고 이 간소화된 그런 데이터 패키지가 적절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예시들을 정의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ELL 데이터 패키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간소화된 데이터 패키지를 제출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충분한 정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서화랑 그 컴플라이언스 부분인데요. ENL 연구가 들어가야 되고 그 근거나 방법이나 뭐 분석과 관련된 분석법 퍼포먼스나 결과 이런 것들 같이 제시되어야 하고요. 더불어서 A를 초과하는 ELL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제조 구성 요소의 경우에는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extractable 데이터만 제출을 하는 상황이면 또 그것도 역시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전략에서는 완화 조치, 적절성 입증하는 것 중요하고요. extractable, reachable 간의 상관관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extractable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reachable들이 실제로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 데이터는 생애주기 관리 변경을 지원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성품을 교체한다든가 또는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용기 마켓 시스템에서 마개 스토퍼 교체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예전 부품이랑 현재 부품 그 구성품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을 하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문서화되고 또 제출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주기 관리 변경 중에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익스트랙터블과 리처블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환자 노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베네핏 리스크 영향에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은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뭐 포뮬레이션이나 또는 패키징 시스템이나 매뉴팩처링 컴포넌트 시스템에 있어서의 변경은 잠재적인 리처블 프로파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시험이랑 평가 부분입니다. 사실 뭐 내용이 굉장히 많은 섹션인데 이거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정도죠. 여기에서는 이제 사전 지식 의 의미가 무엇인지, Q3E에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위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그 과정도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위험 매트릭스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익스트랙터블 데이터는 이제 세미 퀀터테티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퀀터테티브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약품 등록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정상 그 보관 조건에서의 환자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처블 연구가 이제 수행이 됩니다.
좀 어려운 제제, 복잡한 제제 그 포뮬레이션 가진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리처블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리처블 연구로 대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언제 이런 걸 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관관계 섹션 쪽에서 ERN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명 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T를 정의를 하는 게 이 ERL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익스트랙터블이랑 리처블을 식별을 하고 또 정량화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보고되어야 하는 농도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갈 텐데 상세하게 기술하고 정당화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세미 퀀터테이티브 그러니까 반정량적인 분석법을 사용을 한다. 그런 경우면 적절한 그 uncertainty factor 불확실성 계수 적용해야 하고 그 내용도 문서화돼야 합니다. 왜 이거 썼고 왜 적절한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보유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계수를 썼다라든가 또는 소재라든가 또는 뭐 화합물의 화학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분석법의 반응 계수를 보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품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분석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불확실성 계수를 이제 정할 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화학자의 전문성이 불확실성 계수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가 이제 그 품질과 화학 부분 섹션이고요. 다음으로 이 안전성 평가 쪽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SCT를 초과하는 잠재적인 리처블 여기에 대한 독성학적 평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CT 미만의 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위험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독성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외는 클래스 1 리처블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위험의 리처블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ELL 평가, 위험 평가 그리고 머테리얼 특성 분석 과정에서 벤조피렌 또는 비스피놀 A 가능성이 있는 머테리얼이 있다. 그러면 이런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 퀄리피케이션 트레시홀드보다는 PD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리처블이 PD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SCT는 그 제품 특이적이고 독성학적인 평가 변수에 따라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이 원성이나 비변이 원성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리고 이 SCT를 제대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독성학자의 어떤 전문성, 분석 전문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뭐 다 우리가 알지만 이 퀄리피케이션 스레시홀드를 새로운 퀄리피케이션 스레시홀드를 제가 독성 기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소 독성 기준치는 변경이 안 되고요. 농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투여 경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구 그리고 흡입으로 구분이 되고 노출 기간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이게 ICH M7하고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변이원성 엔드포인트를 위한 그 TTC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변이원성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QT가 있는데 이거는 그 ICH 전문가 그룹이 만든 PD를 기반으로 해서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정해져 있는 수치고요. 다만 이제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전문가 워킹 그룹이 각 그 PDE를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부 수치는 앞으로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설계를 할 때 먼저 독성이 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 컴파운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컴파운드들을 전부 다 봤고 그 중에 이제 독성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검토를 완료를 했고 이제 상대적으로 독성이 좀 낮은 아니면 비독성이다라고 봤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QT는 그 수치는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구 큐티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기간에서는 변이원성 TTC가 약 그 120 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그 비경구 기준치는 조금 더 낮은데 이거는 생체 이용률에 대해서 이런 어저스먼트 팩터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던 PDE 연구 대부분이 경구 투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의 차이를 외삽을 하기 위해서 인자를 적용을 한 것이죠. 현재 수치는 이렇고요. 지금까지는 경구랑 그 비경구 큐티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해왔고요. 경피랑 흡입과 관련된 threshold는 지금 향후 스텝 2로 좀 미뤄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 비경규 큐티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임시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있고 다음번 가이드라인 개정에서는 이제 경로별로 큐티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그 워크플로우인데요. 뭐 변이원성, 비변이원성 기준치를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안전성 위험이 있으면 뭐 분석을 하시는 분하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들을 정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절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는 모든 클래스 1 리처블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2 물질인데 머테리얼인데 SCT를 초과를 한다. 그런 평가 대상이 되고요. 클래스 3 리처블은 1 m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해야 합니다. 이거는 Q3C하고 유사한데요. Q3C에서는 비교적 그 비독성 화학 물질에 대해서 PD를 이제 정하고 1 mg를 기준치로 이제 설정을 했죠. 실제로 PDE가 설정된 모든 물질은 1 mg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품질로 보자면은 1 mg 기준은 대부분의 제품 상황을 포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3 리처블이 1 mg 이하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 노출이 만약에 1 mg를 초과한다. 그리고 각 클래스 3 물질별 PD가 포함된 그 참고 문서를 활용을 해서 독성학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할 때는 예상이 되는 환자 노출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들을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변이원성, 비변이원성, 전신적인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특정한 투여 경로에서 뭐 국소 독성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역과 관련된 포텐시 클래스인데요. 이거는 어펜딕스 4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스 1은 고위험 리처블이고 M7 클래스 1의 즉 허용 섭취량이 1일당 1.5 마이크로그램 미만에 해당하는 물질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이게 이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에 이제 속하는 변이원성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개별 물질별 허용 노출 수준이 설정됩니다. 여기 이제 카본 블랙과 관련된 벤조피린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머테리얼에 카본 블랙이 포함되어 있으면 벤조피린이 PDE 이하인 걸 입증해야 되고요. 비스페놀 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물질에 대해서 확인이 이제 필요하고요. 클래스 1 화합물은 그런데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머테리얼 특성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고위험 물질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요. 실제 이제 분석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잠재적으로 독성이 높은 이런 리처블들이 뭐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리처블은 이제 클래스 2에 속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클래스 2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고 변이원성이나 또는 TTC나 전신독성 QT 이런 것들이 환자 보호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경우죠. M7 클래스 1 허용 섭취량 1일 1.5 마이크로그램 을 초과하는 이상의 그것에 이제 불순물이거나 아니면 M7 클래스 2나 3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클래스 3, 클래스 3 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전신 독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역가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성 비경구 PDE는 1mg 이상이고 투여 경로 상관없이 1mg까지는 퀄리파이드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1mg를 초과하면 개별 물질별 PD를 참고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부 대표적인 이제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제 흔히 접하는 그런 익숙한 리처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자주 발견되는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어진 이제 일정 내에서 최대한 많은 PDE를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 클래스 3 그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화학 물질이나 PDE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1차 개정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클 걸로 보이는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성학적 위험평가 원칙은 사실 독성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뭐 그다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성 섹션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도 할 수 있고 신뢰도 할 수 있는 조화가 되어 있는 퀄리피케이션 스레시홀드를 개발하는 게 이제 안전성 섹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과학적으로 정당화된 기준치여야 되고 또 안전성 평가 원칙은 이 대부분 독성학자들이 뭐 이미 리처블 평가할 때 수행하고 있는 접근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다만 보면 이제 만성 노출이라든가 이 경우에는 물질별의 PDE를 정의를 하거나 평생 미만 노출이라고 하면 허용 가능한 노출 수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 환자 노출 그리고 정당화된 무영양 수준 요 간에 충분히 큰 비율을 이제 입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실리코 분석 그리고 리더 크로스 접근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비보 동물 시험 수행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접근법을 활용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정신인 것이죠. 모든 접근법을 고려하고 이 인비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의 발표 마지막 부분인데요. 타임라인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스텝 2 의견 청취 단계이고요. EMA 의견 수렴 기간은 올해 12월 중순에 종료가 되고요. FDA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의견 청취 기간이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기간이 내년 1, 2월경에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이제 대면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 그 세이프티 안전성에 초점 맞춰서 PD랑 그 퀄리피케이션 스레시홀드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스텝 3 그 어답션 승인이 이루어지고 27년 6월에 스텝 4 가이드라인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들께서 엑스퍼트 워킹 그룹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매주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참여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과학적 논의도 해주셨습니다. 업계 그리고 이 규제 당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조화된 입장을 기반으로 한 게 이번 그 가이드라인 개정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